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실까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국고보조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국고보조금은 특히 연구개발하는데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벤처기업 이런 데는 거의 국고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있죠. 기본적으로 받았을 때 무조건 이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익으로 보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자산을 사라고 받은 국고보조금이건 연구개발에 쓰라고 받은 국고보조금이건 무조건 받았을 때 회사의 이익으로 보시고요. 영업의 이익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법인세를 낸다 그러면 이 교재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자산 사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익으로만 놔버리면 자산 사기도 전에 법인세를 먼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쓰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작년 연도 말에 나왔습니다. 연도 말에 연구개발에 쓰라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나오는데 이익으로 봐버리니까 연구개발에 비용으로 쓰기도 전에 법인세 20%를 먼저 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여러분들 꼭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익으로는 보되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으로 이익에서 빼고 싶으면은 이 교재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조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익으로 보고 끝을 낸다 그러면은 뭐 별다른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세무조정도 없습니다. 이익으로 보고 그냥 세금 내는데 무슨 세무조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이익이 너무 많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이 많다면은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때 이제 이 교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자산을 사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 3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법인세법 규정이고요. 여기에는 먼저 왼쪽 제일 위에를 보시면은 제목이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돼 세무조정에서 이익으로 빼고 싶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빼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세법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받아야만이 세무조정에서 입금으로 빼줍니다. 자, 어떤 조건인지 보시죠. 31페이지, 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까지 해당 자산을 꼭 사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자산 취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은 2013년도에 자산을 사거나 2014년도까지는 자산을 사셔야 되고요. 국고보조금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자산 산 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떠한 자산을 샀다, 어떠한 자산을 사겠다는 건지 세무서에 신고할 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1번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까지는 자산을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서를 꼭 정기분 법인세 신고 때 내주셔야 됩니다. 요걸 내지도 않고 그냥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해버리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어떤 자산을 사겠다는 사용 계획서도 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모든 국고보조금을 다 입금해서 원하는 경우에 빼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가지 법률에 맞는 것만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금 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나온 공문을 살펴보십시오. 공문을 살펴봐가지고 무슨 법에 의해서 나온 국고보조금인지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가지 법률에 의해서 받은 국고보조금만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함정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요 법률 조건이 맞아야만이 이익은 기본이고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받아줍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하고 분계는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나번입니다.
특례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인데 이것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산취득 목적의 국고보조금이고요. 여러분들 회사가 이번에는 연구개발세라고 받았을 때,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혹 보면 회사들이 이제 연구개발세라고 국고보조금이 나오면은 국고보조금 이익도 처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쓴 거 비용도 처리 안 하더라고요. 이익으로도 안 보고 비용도 비용 처리를 안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회사가 연구개발에 쓰라고 국고보조금이 나왔으면 일단 국고보조금은 받은 시점에 전부 이익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나가는 것은 별도 비용 처리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서로 상계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 처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연구개발에 쓰라고 출연금을 받았을 때는 받은 시점에 무조건 전부 이익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법에는 받은 시점에 전부 이익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쓰는 것은 별도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개발에 실패하면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발에 성공하면은 40%는 반환하라, 이런 조건이 있는 연구개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았을 때는 전부 이익으로 놓으시고요. 성공해가지고 반환할 때 별도 비용 처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반환하는 시점에 별도 비용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국고 보조금이 대개 연초에 나오는 게 아니고 12월 말에 많이 나옵니다. 12월 말에 많이 나오면은 이게 연구개발에 쓰기도 전에 이익이 왕창 발생이 되어가지고 법인세를 먼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요 법률에 의해서 받은 국고보조금만 허용을 합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3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뭐 1번 보시면은 6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가 요 6가지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으셨다면은 받았을 때 일단 선수금으로 놓고요. 이익을 안 보고 선수금으로 놓고 뒤에 가서 연구개발에 쓰면서 쓰는 만큼 선수금을 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세무조정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때도 6가지 법률에 맞는 것만 허용을 하고요. 요 6가지 법률이 아닌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았을 때 전부 이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당연히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보실까요? 위에 나ab은 보시면은 특례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아래 특정 연구개발 출연금은 받았을 때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쓰면서 비용으로 사용 시점에 입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법인세 신고할 때 출연금, 입금 불산입 명세서를 내셔야 되고 최저한세가 적용이 됩니다. 혹시 이걸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요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4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배당 및 자기주식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3월달 주총 열고요. 배당 결정했을 때 실무하는 여러분들은 배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문제를 간단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주식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가지급금이 있는데 도저히 그 가지급금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대표이사한테 돈 지급해가지고 가지급금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즉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배당금 지급 절차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배당금의 지급입니다. 배당은 여러분들 결손한 회사는 배당금을 할 수가 없죠. 미처분 이익여금이 있을 때만 그 배당이 가능하고요. 배당은 여러분들 정기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1년에 한 번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 계기에 의해서 배당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중간 배당 한 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법인이 중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 중간해납 신고할 때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3월 정기총회는 아니지만은 임시주주총회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중간 배당을 하려 그러면은 정관에 정관에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 하는 정관 개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번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정관의 위임에 의해서 중간 배당 한 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할 때는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출자 지분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주는 건 어떠냐, 또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져가야 될 배당을 포기를 하니까 자녀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이때 정해성 문제는 발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배당은 여러분들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균등하게 배당하는 것도 정해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불균등하게 배당받아가는 것 정해성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포기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사람한테 정의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42페이지 중간 한번 보시죠. 중간에 까만 네모입니다. 법인이 현금 배당을 할 때 소유 주식에 따라서 균등 조건에 의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균등한 부분을 초과해서 하는 것도 이미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서를 과세하지 않겠다 하는 재정경제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불균등하게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의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어차피 배당할 때 배당 소득세 14%를 물었는데 또다시 정해세를 물리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규정으로 보시고 이 부분 배당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3페이지 보십시오. 원천징수식입니다. 중간에 별표. 10만원 여러분들 이제 배당하면 여러 가지로 귀찮으시죠. 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개인 주주가 배당 받아가면 14% 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배당 결정할 때 배당에 대한 세금 문제를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배당 받아갈 때 14%, 지방세 1.4% 해가지고 15.4%를 내고 가져가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4천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요번 신고하는 분부터는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결정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 주실 때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가지고 원천징수 14% 외에 종합소득세가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주주가 받아가는 것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법인 주주가 받아가는 것은 원천징수가 없이 그냥 통째로 지급하시고요. 혹시 외국 법인이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나라별로 조세 조약에 의해서 10%에서 15%까지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성격에 따라서 있죠. 개인 주주냐, 법인 주주냐, 외국인 주주냐 세 가지로 놓고 원천징수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배당을 지급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근데 3월달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을 했으면 한 달 이내에 빨리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배당 결정만 해놓고 자금 사정이 다시 안 좋으니까 배당금을 계속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원천징수는 배당을 지급하건 안 하건 세무서장은 3개월 이상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배당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돈 지급을 하건 못하건 늦어도 뭡니까? 6월 10일 날은 무조건 지급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6월 달에는 무조건 지급이 된 것으로 보고 7월 10일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는 절대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배당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급 능력도 없는 법인들이 그냥 무조건 배당 결정을 해놓으면 뒤에 가가지고 배당 결정을 취소할 방법은 없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배당 결정을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줄 돈이 없으니까 세무사님 임시 주총회를 가지고 배당 취소 다시 결정하는 주총회 얼마나 안 됩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상법상 그건 무효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요. 한번 결정된 배당은 원칙적으로 취소는 불가하고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해야 되겠지만 설사 지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되는 때는 무조건 지급한 것으로 보니까 3월 주총에서 배당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늦어도 6월 말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고 7월 10일 원천 보고는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당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7페이지 보시면은 자기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법인이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산다는 것은 모순이죠. 요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재산가 까먹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을 엄격하게 막아왔습니다. 막아왔는데 2012년 7월달에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2년 7월달에 상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가 미처분 이익여금이 많이 쌓여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주주들 주식 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이익이 많이 쌓여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 주주한테 주식을 사들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주식을 사들여주면 붕괴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예금이 나가고 차변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은 투자 유가 증권도 아니고요. 내 주식 내가 샀으니까 자본 감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도 자본 조정란에 자기 주식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살 때는 상법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사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일 위에입니다. 가로 1번. 여러분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라 그러면은요, 요 절차를 잘 지키십시오. 동그라미 1번.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 자본금 감자할 목적이냐? 자금 운용의 목적이냐? 이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몇 주를 살 것이냐? 그 다음에 한 주당 얼마를 갖다가 지급할 것이냐? 얼마에 사줄 것이냐? 요걸 결정을 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한 주당 얼마로 사줄 것이냐 하는 것은 꼭 담당하는 세무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가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주식이 주당 2만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회사는 대표이사법 주당 5만원에 사주면은 3만원이나 부당하게 이득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세법상 다 구인이 되고 여러가지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의 가격으로 사주느냐 시가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를 해가지고 요 주식이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에 얼마짜리냐 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사줘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합은 보시죠. 모든 주주한테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대표이사한테만 살짝 연락해가지고 사들여주는 것,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을 여유를 줘가지고 모든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 취득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야 됩니다. 요 절차를 전부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입니다. 세법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요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으로 인정 안 해주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버립니다. 주주한테 준도. 그래서 요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셔야 된다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때 그러면 이제 산다 그러면 붕괴 밑에 보시죠. 샀을 때 밑에 표의 붕괴를 한번 보십시오. 샀을 때 회사 붕괴는 차변의 자기 주식, 그 다음에 현금예금 이렇게 붕괴를 하시고, 자기 주식은 투자 유가증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본 조정 계정에 넣어가지고 내가 내 주식 샀으니까 자본 마이너스 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주주입니다. 주주는 여러분들 회사한테 주식을 팔았으면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간혹 컨설팅하는 보험회사들은 세금 부담 없이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익이 있는데 국세청이 권한이 있겠습니까? 자기 주식을 팔 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세금이든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이 주총 계리서를 보시고요.
자본금을 감자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운용의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주주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둘 중에 하나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면은 14%를 물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자금 운용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은 10%입니다. 10%고 일반 기업은 2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당이 되는 법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자기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산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법의 주주총회를 열고요. 이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취득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주주한테 전부 기회를 줘야 되고 고루 기회를 줘야 되고 특히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시가가 얼마냐 시가 평가를 여러분들 세무사님한테 의뢰하셔가지고 평가된 시가에 의해서 주식을 사들여줘야지 고가로 사들여주면 그것은 다 부인당해버리고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요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바로 100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가보시면은 보고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죠. 이거는 바로 일하는 실무하시는 여러분들 업무상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비의 표를 보시면 이제 보고해드릴 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역수증들이고요. 세금계산서는 여러분들 부가세, 과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 다 내고 계시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1%입니다. 1%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여러분들 미제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일체 없는 걸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여러분들 다 법인에서 오셨으니까 법인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제출 가산세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매월 전자세금 계산서가 국세청에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제출된 걸로 보십시오. 그래서 일체 요건 여러분들 회사가 설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하면은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제출될 겁니다. 가산세가 없는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입세금 계산서를 안 내가지고 세무서장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일체의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다가 매입세금 계산서가 누락이 될 경우에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뭡니까? 세무서에 견적 청구하시면 되고요. 만약 아예 무신고했어도 기한 후 신고해도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이 공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매출세금 계산서만 가산세가 있고 매입세금 계산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일체 가산세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양쪽에 다 가산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들은 물론 매출세금 계산서는 없겠고요. 매입세금 계산서, 면세사업자들은 매입세금 계산서 안 냈을 때 면세사업자들은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은 매입세금 계산서 2월 10일까지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2월 10일까지 내셔야 되고요. 계산서도 밑에 보겠습니다. 계산서도 동일하게 2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는 매출 매입 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고요. 그래서 계산서는 매출 매입 다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내면은 가산세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걸 설명드리니까 쉬는 시간에 그걸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무사님 저 계산서를 갖다가 2월 10일까지 못 냈는데 가산세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부가세 신고 때 내버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아니죠.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 계산서 내는 게 당연합니다. 적어도 부가세 신고 때 못 낸 계산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만 내면은 가산세는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세법에는 미리 낸 부분은 다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계산서는 2월 10일까지를 늦어도 2월 10일까지 당연히 부가세 가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 계산서를 내야만이 제대로 안분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유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회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 신축 분양을 할 때 면세주택이면은 계산서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갖다가 만약에 분양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회사가 건물을 팔았을 때도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끊으셔야 되겠고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니까 계산서를 끊어도 좋고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명세서 각종 원천징수 영수증이고 여러분들 지금 한창 연말정산하고 계시죠? 연말정산하는 거 원천징수 영수증 오른쪽에 보실까요? 계속사업자들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내셔야 되겠고요. 요거 외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배당 기타 소득도 3월 10일 날 내가지고 가산세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2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내야만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폐업자들은 2월 10일이 3월 10일이 아니고요. 폐업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